백낙관의 자는 경교, 호는 추강, 본관은 남포이다. 시조는 고려의 삼중대광 문헌공 휘이정이다. 백낙관은 문과에 합격하여 병조 참판을 지낸 홍수의 아들이다. 그는 헌종 1846년에 남포의 오상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뜻과 기계가 남달랐으며 성품이 강직하였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밝은 지혜를 가지지 못하며 이름난 산과 큰 강을 보지 못하면 마치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20세에 금강산에 올라 해뜨는 곳을 보았으며 또 남쪽으로 적벽과 동래 등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앞서 살다 간 선열들의 자취를 살펴보았다. 백낙관은 본디 청빈하여 아침에는 들에 나가 농사짓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옛사람들의 글을 읽었다. 장성에서는 학문에 열중하여 충효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다. 매번 백이전과 출사표를 읽을 때에는 목소리가 강개하여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877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강화를 맺자 백낙관은 형 백낙륜과 함께 대궐문으로 가 강화의 부당함을 임금에게 호소하기로 의논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백낙륜이 병에 걸려 죽었다. 1880년에 강화의 분위기가 더욱 굳어져 말도 다르고 옷도 다른 외국인들이 날마다 줄지어 오는데도 조정에서는 우물쭈물하며 임시 방편으로만 처리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다. 백낙관이 벌떡 일어나 지금이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이다. 라고 하고는 짐을 꾸려 서울로 올라가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만류하자 백낙관이 맹자가 가르쳐준 말이 있으니 우리 임금더러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내가 비록 시골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임금에게 능력이 없다고만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마침내 대궐로 나아가 상소하여 일본과의 강화는 잘못된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조정의 신하들이 원수를 잇고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를 이인보와 진회의 행위와 같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곧고 간절하였다. 이 일로 백낙관은 포도청에 체포되어 어떤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었는데 마침 나라에 경사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전교를 내려 별일도 아닌데 상소하니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라고 하고는 특별히 석방하였다. 그러자 백낙관은 통곡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1881년에 백낙관은 지역 내 사림들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사람이 이름을 함께 올려 임금에게 호소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림들이 모두 겁먹고 두려워하여 호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백낙관 홀로 길을 떠나 청주에 도착하였는데 선비 한옥렬도 같은 뜻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백낙관이 그와 함께 대화해보고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지역 내 모든 동지들을 모아 여러 명의 이름으로 소장을 올리고 대궐 앞에 엎드려 임금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비답을 받지 못하였다. 백낙관이 분연히 무능한 신하를 먼저 배척하지 않고서는 외적을 물리칠 수 없다. 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상소문을 따로 작성하였다. 그 상소문은 오로지 간신들이 임금의 눈과 귀를 막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백낙관의 상소를 강력히 막으려 하자 백낙관이 성내며 그대들은 별 볼일 없는 인물들이라 큰일을 함께 의논할 수 없다. 라고 하고는 결국 소장을 버리고 돌아왔다. 1882년 5월에 소장을 가지고 남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 상소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저의 이런 행동은 제 자신의 지위를 벗어난 짓이라는 혐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어에 말하기를 난신적자는 누구든지 나서서 뵐 수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의 신하 중에 난신적자가 아닌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공자와 맹자, 정자와 주자의 글을 배우고서 예수와 마테오리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부모 나라의 곡식을 먹으면서 외놈이나 서양, 프랑스와 미국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바른 학문에서 벗어나 간사한 학문으로 빠져드는 것이며 조선에서 벼슬살이하면서 저들을 위해 일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중화를 오랑캐로 변화시키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도를 해치는 짓입니다. 성스럽고 명철하신 전하를 망치는 저들의 행위가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놈들이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패하여 돌아간 뒤로 우리나라의 원한을 품고 분노를 쌓았습니다. 이제 여러 서양 세력들과 손을 잡고 중국을 거짓말로 꿰어내면서 우리나라에 허점이 있는 때를 노린 지가 지금까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안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조선을 망치는 것은 서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서원이나 사당은 선현들의 덕을 높이 받들고 그 공로에 보답하는 곳이며 학문을 익히고 도를 밝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선대의 여러 임금들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도를 지키기 위해 깊이 생각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진실로 나라의 이롭고 성인의 도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 곳곳마다 기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초기에 권력을 쥔 신하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전하께서 그들의 불경한 말에 속아 황제의 사당과 성인의 사당, 충신과 의로운 선비를 모신 서원을 모조리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는 잘못된 금지 조치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 옛 나라들의 전처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까운 종친들과 대신들이 때를 틈타 임금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조정 안팎을 선동하여 서원은 장차 나라에 이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단한 쇠도 녹이고 참소가 쌓이면 뼈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기는 의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두터운 은덕을 베풀어야 할 곳에 그 도리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무위형의 친병을 따로 두게 되고 세자를 미리 세우는 일은 소홀해졌습니다. 마침내는 1876년 강화의 필요성을 아뢰기도 하였습니다. 조정 신하들 가운데 그들의 모략을 미리 알고 있었던 자들은 감히 입을 열지 않아 끝내 나라를 망쳤습니다. 당당한 우리나라가 세자를 책봉하는데 어찌하나 부사 요시모토에게 의지하여 이처럼 구차스럽게 합니까?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를 그냥 두고 끝없는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고 명령대로 행하여 마치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돌아가신 뒤에 동궁저하께서 보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다면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말마다 반드시 지금 저 왕은 우리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시경에 말하기를 그 거동이 어긋나지 않은지라 사방 나라를 바르게 하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먼저 본받은 뒤에 백성들이 따라 본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해지고 망하는 단초는 언제나 임금의 행동이 잘못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최익현이 강화의 논의가 결정되면 전하의 일은 끝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나중에는 홍제학이 예수교의 글이 돌아다닌다면 사람마다 상도를 어기고 집집마다 윤리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말이 전하의 뜻에 맞지 않았다고 해서 큰 형벌에 빠졌으니 참혹한 일입니다. 올바른 신하가 조정에 나아가는 것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는 징표이고 올바른 신하가 죽음에 빠지는 것은 난리의 징조입니다. 저는 일찍이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바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선비를 죽였다는 오명을 천하 후세에 남기게 되었으니 이러한 탄식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태조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 전하의 한 몸으로 태조께서 세운 나라를 망쳐버리시니 이는 왕업을 이어받아 지키는 도리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 위로는 선대의 왕들께서 남기신 말씀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러러 바라는 마음을 살피셔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하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게으름도 없고 방탕함도 없다면 나라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스스로 한 몸만 지키려고 선왕의 법도를 없애고 백성들의 피를 말리시니
두터운 은덕을 베풀어야 할 곳에는 박하게 하고 박하게 해야 할 곳에는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을 불러들여 내란을 막으려 하시니 잘못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뛰어난 임금들도 신하로 삼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오랑캐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도 그들을 회유하여 감싸줄 방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의 덕은 안으로는 가까운 이를 제대로 친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밖으로는 천하의 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해의 변고가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큰 환란을 3년 안에 목격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최익현, 홍제학, 허원식, 유문식, 홍시중, 황재현, 이만손, 김조영, 김석규, 한옥열, 신변 등은 모두 자신의 분수를 넘는 일이지만 형벌을 피하지 않고 곧은 말로 강하게 간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걱정하고 공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이며 성인을 존중하고 도를 지키는 선비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양 보내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서양 옷을 입고 서양 기술을 익히며 서양 학문을 배운 자들에게는 마음과 눈이 현혹되어 오랑캐의 법을 취하여 선왕의 가르침 위에 더하기도 하며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는 관직을 내려 많은 신하들의 위에 두셨습니다. 신은 이에 전하의 마음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서양과 외놈들에게 있으며 사학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정학을 배척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순이 인으로 천하를 다스리셨는데 백성이 따랐으며 걸주가 폭력으로 천하를 다스렸는데 백성이 따랐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태학생들은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위해 덕을 기릴 것이며 조정 대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나랏일을 맡아야 한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전하께서 비록 스스로 한 몸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누가 전하의 뜻을 따라주겠습니까? 전후좌우가 모두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사람들이니 그를 받아들이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물리치려면 전하의 몸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화를 맺는 것은 전하께 복이 아닙니다. 옛말에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잃으면 임금으로 대우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한 번 나라를 잃으면 누가 다시 전하를 나라의 임금으로 대우하겠습니까?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들의 무기는 정밀하고 날카로우며 배들은 가볍고 빠르니 천하의 많은 나라가 모두 복종하려 한다. 지금 좁고 작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들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이런 말로 전하를 두렵게 하는데 이는 저들의 장점만 알고 우리의 장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법에서도 금기하는 것이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또한 물에서 잘 싸우는 사람은 산에서 잘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백성들의 기질이 강하고 굳습니다. 거기다가 기자가 어질고 올바른 도리로 가르쳐서 저리를 중히 여기는 풍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고구려 때 수양제의 강한 군대와 당태종의 많은 군사로도 모두 고구려를 정복하지 못하고 낭패만 당한 채 돌아갔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도 일본이 여러 차례 쳐들어왔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물러갔습니다. 선조 중년에 이르러 또 외적이 크게 쳐들어올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 조언은 모두 미리 방비할 대책을 아뢰었으나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592년에 이르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다를 새까맣게 덮을 만한 1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의 궁궐과 왕릉을 불태웠습니다. 아, 애통한 일입니다. 그 참상을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수레를 타고 관서 지방으로 피란하여 명나라로 넘어가려 하였는데 다행히도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항복, 이덕형, 이순신, 곽재우 등은 모두 당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크게 활약한 신하들이며 논계, 월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의 천한 기생이었으나 나라를 향한 정성으로 용맹한 적장의 머리를 베어 적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유정, 영해는 산속의 승려이었지만 임금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가 적을 성토하여 해마다 가죽 300개를 바치게 하고 다시 300명의 여자를 동네 객관에 머물게 하면서 교대로 번을 서게 했습니다. 인조 연간에 청나라 오랑캐 우두머리가 황제라고 일컬으니 김상용, 김상헌, 홍익한, 윤집, 오달재, 유계 등은 의리를 들어 배척하는 한편 책략으로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청나라 병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형세상 어쩔 수가 없어 원통함을 머금고 아픔을 참으며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항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누가 이런 계책을 세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최명길이란 사람의 짓입니다. 이때에 임경업이 마침 의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난리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미처 달려가지 못하고 청나라 군사들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적을 맞이해 치니 일당백의 전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랑캐 우두머리가 크게 놀라 국서를 보여주니 임경업은 통곡하면서 병사를 물렸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뛰어난 계획을 세우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으니 우리는 천하의 강국입니다. 저들의 무기가 정밀하고 날카로우며 배들이 가볍고 빠르더라도 우리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그들을 물리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지혜와 용략은 수양제와 당태종, 도요토미 히데요시, 청나라 태조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부족합니다. 조정 신하들 가운데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진왜란 때 공로를 세운 신하들의 후예이며 1636년에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의 자손입니다. 그들 조상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서 적들의 칼날을 무릅쓰고 가시밭을 밟으면서 나라의 중흥을 보좌했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뇌물에 빠져 근거 없는 말과 검증되지 않은 계책으로 골육의 부모 형제를 이간질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무리들은 전하의 죄인일 뿐 아니라 그들 조상의 죄인이며 최명길의 죄인입니다. 최명길은 병자호란을 당해 오랑캐 병사를 대적하기 어려운 줄 알고 스스로 많은 원망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산성에서 내려가 항복하자는 의론을 세웠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보호하여 지금까지 3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올바른 선비들은 불의에 빠졌다 라고 하여 성토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 역사책에 기록하여 후세의 공론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성난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무리들은 홀로 그들 조상과 아버지의 간곡한 경계를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애당초 황준헌도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패거리였습니다. 처음 함께 우리나라를 꿰이면서 일본과 강화를 맺고 미국과 통상하며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오랜 원수 사이이니 강화를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은 머나먼 지역에 있으니 국교를 맺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이미 300년 동안 섬겨왔으니 특별히 더 친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와는 다툼이 없었으니 서로 부딪힐 염려가 있겠습니까? 지금 듣자니 어윤중이 중국의 사신으로 갔는데 5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한층 더 친해지는 도리입니까? 300년 동안 섬겨오던 관례를 하루아침에 배반하니 중국과 사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원수로 여기다가 이제 서로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꾀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싸워서 지치게 되면 그는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취하려는 수작입니다. 만약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꾀를 그대로 따른다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뒤에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랑캐의 손에 죽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무분별하게 화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죽여야 된다고 청하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결단을 내리셔서
사악한 무리를 제거하는데 망설이지 마소서. 옛날 순 임금께서 내 흉악한 무리를 죽이니 천하가 복종하였고 성왕이 반란을 일으킨 새 숙부를 죽이자 왕실이 오래도록 평안하였으며 제나라 위왕이 간사한 대부를 처형하여 제후국들 가운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이와 같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쫓아내 처형한 뒤에야 왕실이 평안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복종할 것이며 적국이 물러날 것입니다. 상소가 들어가자 백낙관은 장어영에 갇혔다가 형조로 옮겨졌다. 그러고는 곧바로 명을 받아 수갑과 착고를 차고 목에 칼을 씌운 채 의금부 남간에 수감되었다. 1882년 6월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옥문을 부수고 소리쳐 바른 사람을 가두어 죽이려 하는가? 라고 하며 백낙관에게 나오라고 요청하였다. 백낙관이 내가 왕명에 의해 옥에 갇혔는데 나오라는 것이 왕명인가? 아니라면 죽어도 나갈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백낙관을 들쳐매고 동별령으로 달아나 빙 둘러서서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백낙관은 그제야 군사들이 변란을 일으킨 줄 알고 크게 꾸짖는 한편 의리에 의거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얼마 후 난을 일으킨 군사들은 흩어졌고 백낙관은 의금부로 돌아가 자수하였다. 군란이 평정되자 임금의 명령으로 석방되었는데 곧바로 아버지인 참판공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8월에 의금부 도사가 명을 받고 와서 백낙관을 체포하여 쇠사슬로 묶었다. 그러나 백낙관의 안색은 태연자약하였다. 아버지인 참판공께서 마루 아래로 내려와 전송하며 내가 죽을 자리를 얻었으니 무엇을 하나겠느냐? 늙은 아비를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하였다. 의금부 도사도 백낙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지어주었다. 감옥에 갇힌 지 한 달여 동안 3번 신문하고 2달이 지나서 제주에 유배하였다가 6달 뒤에 다시 의금부에 가두어 국문하였다. 진술하는 내용이 분명하고 올바르며 대의를 내세워 끝까지 굽히지 않으므로 마침내 처형되니 8월 30일의 일이었다. 이날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였으나 형장으로 가는 수레에 올라서도 백낙관은 평상시처럼 의기가 당당하였다. 부녀자들과 아이들, 천민들까지 구경 나온 사람들이 길을 메웠는데 모두 눈물을 흘리며 충신이 죽는구나 라고 부르짖었다. 이때까지도 집안 식구들은 사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백낙관의 조카 남철이 9월에야 비로소 서울에 들어왔다. 의로운 선비들이 돈과 배를 모아 백낙관의 시신을 수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장사 지냈다. 처음 체포될 때에 백낙관이 집안 식구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바라건대 나를 한양에 묻어서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양에 나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편지와 추서를 지어 대원군에게 보냈는데 그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현은 진나라 남전 사람이다. 밭을 갈다가 송곳 하나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모수 선생의 주머니에 있던 물건이다. 라고 하였다. 장현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이때 오랑캐가 중국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진은 중국의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장현이 이에 스스로를 사태부에게 천거하여 4번 관직에 나갔다가 4번 쫓겨났다. 그러자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송곳이여 송곳이여. 옛날 모수 선생의 손에 있을 때에는 19사람이 눈빛으로 비웃더니 지금 내 손에 들어오자 한 시대의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는구나.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꾀를 써주지 않으니 떠나야지 떠나야지. 라고 하였다. 송곳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수 선생이 처음에는 눈빛으로 비웃음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셋이 혀를 놀려 진나라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강성하게 하였다. 지금 천하의 일을 도모하려 한다면 태부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 다시 나를 천거하여 큰 업적을 세워보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장현이 그 말을 따라 다시 태부를 찾아뵈었는데
태부가 장현, 송곳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크게 기뻐하였다. 얼마 뒤에 북연이 국력을 다 기울여 쳐들어왔다. 그러자 송곳이 뛰어난 꾀를 내어 태부의 조카 장현을 장수로 삼아 북연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개선하여 공을 논하게 되었는데 태부가 송곳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하여 벼슬을 주려 하니 여러 장수들이 다들 송곳을 활뜯으며 송곳의 길이는 세치도 되지 않고 장막 안에서 작전을 계획하기만 하였는데 갑자기 큰 상을 내린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송곳이 곁에 있다가 웃으면서 내가 부귀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굽히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고 천한 몸으로 세상을 얕보며 마음 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또 나는 떠돌이 신하로 장현이 아니었다면 조정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저에게 내리려던 관작을 장현에게 주십시오. 공을 논하는 자리에 저는 감히 끼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태부가 송곳은 근본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만하다. 라고 하고 장현을 상대부로 삼아 3만호의 고을에 봉하였다. 이때 추강자가 마침 밤에 출사표를 읽다가 후주가 함부로 스스로 못나게 굴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음을 비난하며 두자미가 지은 다음에 시를 외웠다. 군대를 출정시켜 이기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으로 하여금 옷깃에 눈물 가득하게 하네. 벽 위에 있던 한 송곳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훌쩍 뛰어내려와 어찌 다만 촉의 후주뿐이겠는가. 지금 남경에도 후주가 있는데 내가 북방과 화친해서는 안 된다는 의론으로 관직에 나가기를 구하여 5번 나갔다가 5번 쫓겨나 나의 도가 중원 땅에 펼쳐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머니 입구를 단단히 묶고 뗏목을 타고 동해를 건너와서 그대를 통해 이 나라의 사태부를 만나 추강자 그대로 하여금 장현의 발자취를 따라 공명을 이루도록 하고자 하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추강자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서 영촉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깊은 밤 옥녀가 버들꽃 같은 눈물 흘리니 새 및 금경이 승로반일세. 비록 눈 같은 피부가 다 타 없어져도 붉은 마음은 갑자기 사라져 식지 않으리. 그러고는 드디어 송곳과 함께 한성에 들어갔다. 손에 계란 2개와 무 3개를 들고서 당시 재상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 뜻을 풀이하여 송곳은 추움 미루어 나가마 같으니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꽉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송곳은 길고 짧음을 헤아려 뚫어서 통하게 합니다. 난 계란의 우리말 소리는 난 어려움과 같습니다. 또 글자가 묘와 가까운데 묘는 동쪽해, 즉 일본을 뜻합니다. 개는 윤이 유는 서양입니다. 이 2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청은 근심 없는 풀인무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황묘를 화동에 세우고 여러 고을의 서원을 되살리며 사방의 군비를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의리를 밝히고 학문을 닦으며 군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글을 살펴보면 백낙관은 아마도 온갖 방법으로 대의를 펼치고 뛰어난 공을 세워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분이지 고작 도랑에서 목매어 죽는 것으로 작은 신의를 삼는 분이 아니었다. 그의 뜻과 재주로 세상에 쓰이지도 못하고 다만 시골 밭두둑 사이에서 시들었다면 사람들이 또 애석해 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밝은 세상에 바른 말을 하다가 죽어서 큰 한을 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웃음거리가 되는 이 지경에 이를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이것이 나라의 본래 뜻이 아니었으니 2번에 걸친 전교의 말씀을 차분히 읽어보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 슬프구나. 세상의 험난함과 권세 있는 자들의 모함은 여기서 굳이 논할 것도 없다. 가만히 또 백성들의 마음이 맑지 못함을 슬퍼하노라. 내가 해남에 유배 갔을 때 그곳은 제주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께서 제주에 있을 때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벼가 붉게 타 죽었다. 사람들이 혹 옛날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일에 비유하니 한 고을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모두 공을 탓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제주도에서 배가 출발할 때는 반드시 순풍을 기다려야 하므로 열흘이나 한 달을 지체할 때도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거나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았다. 바야흐로 백낙관이 체포되어 장차 육지로 올 때에 바람이 잔잔하지 않았다. 백낙관이 의금부의 아전에게 임금의 언명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으니 생사를 따질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의금부의 아전과 뱃사공의 눈이 다 휘둥그레져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무리지어 함께 나아가 공의 말씀이 옳으니 서둘러 배를 띄워라. 라고 하였다. 그들은 백낙관이 떠나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배가 항해하면서 거의 뒤집힐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고서야 겨우 육지에 배를 댈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들어 제주도 사람들을 꾸짖었다. 제주도 사람들이 가뭄을 해결하는 것도 급한데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느 겨를에 생각하겠는가. 라고 하니 꾸짖는 사람이 제주도 사람들을 더욱 나무라며 욕하였다. 윗사람의 당당함이 저와 같은데 아랫사람의 어리석음이 또 이와 같으니 남들이 우리나라를 모욕하고 침략하는 것은 하늘의 운수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어서 오늘날과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살피건대 공의 선군자께서 평소 의리를 드러내 어려운 일에 임해서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고 범방의 어머니와 같은 현명함이 있으셨다. 여러 아들들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니 모두 초산의 보정이 있는 것에 부끄럽지 않다. 무덤에 봄이 돌아오면 후대 사람들에게 바람이 있을 것이다. 백낙관이 장차 귀양지로 갈 때에 길이 본가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금호랑이 말하기를 공의 노친께서 당에 계시고 돌아올 기약은 까마득하니 아버지와 연결하여 다시는 보지 못할 애통함을 씻게 해드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백낙관이 이에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다. 출발에 임하여 백낙관이 말하기를 막막하구나 이 발길이여. 어느 날이나 다시 뵐 수 있을까? 라고 하고 서로 마주보며 통곡하였다. 금호랑이 울면서 말하기를 지난번 갈 적에는 죽을 이치만 있고 살 이치가 없었는데도 온 집안 식구들이 태연자약하더니 오늘 가는 길은 오히려 만분의 일이나마 살 도리가 있는데도 곡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하였다. 백낙관이 말하기를 지난번 태연자약했던 것은 공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이고 지금 곡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백낙관은 6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남철, 남원, 남채, 남주, 남순, 남술이고 사위는 채규영이다. 말에 이르기를 임금이 어질면 신하가 곧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어진데도 신하가 곧지 못하면 그 해악이 나라를 망칠 수 있거니와 만약 조정에 곧은 신하가 없는데 제야에 곧은 백성이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돌려 보존되게 할 수 있어서 임금이 그 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곧지 못한 자가 위에 있고 곧은 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 형세가 반드시 온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로움은 나라에 돌아가지만 자신은 그 해를 입게 된다. 당나라가 쇠할 때에 시골의 한 남자가 10글자로 쓴 글을 함에 던지고 죽었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읍을 옮길 때에 진동과 구양철이 대의를 밝혀 올바른 대신을 등용하는 문제를 논하다가 죽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인의로 나라를 세워서 500년 동안 거듭 빛나고 넉넉한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었다. 성스럽고 명철한 임금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가르쳐 이끌매 백성들이 교화되어 충청도의 일개 서생이었던 백낙관이 곧은 말을 하다가 형장에서 처벌되었다. 아, 이것이 어찌 다만 백낙관의 불행일 뿐이겠는가. 진실로 나라의 불행이다.